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경제와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쉽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고정 패널 버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버터 바른 목소리 버터 서정우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 패러다임 변화 가져올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전략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요. 최근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에 야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부작용과 한계를 보여준 소득 주도 성장 노선의 폐기 또는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슈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쓴 칼럼인데요. 버터가 국제신문에 실린 제 칼럼을 한 문단씩 읽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칼럼의 제목은 변화의 필요성과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대표님의 6월 15일자 국제신문 이상희 칼럼의 글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하지 않으면 발전을 이어갈 수 없고 끝내 생존마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와 사회를 규율하는 국가의 제도도 마찬가지다. 변해야 산다. 그런데 변화에도 등급이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제 발생 이전의 적절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선제적 변화다. 그런대로 봐줄 만한 것은 다소 늦었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서둘러 변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는 경우다. 가장 나쁜 것은 변화가 절실하고 이미 한참이나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득권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다. 변화를 제가 키워드로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모든 것은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을 이어갈 수 없고 끝내 생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버터? 네, 주역에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궁변통구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우리 버터의 지식 정말 서해안 갯벌입니다. 대단합니다. 그거 좀 설명해 드릴까요? 궁변통구? 아,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하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궁변통구라고 그렇네요. 합니다. 그러니까 변해야 지속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나 뭐 가족의 차원이나 뭐 비즈니스를 하는 차원에서도 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차원이라든지 제도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국가의 제도도 변해야 되는데 변해야 산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변화에도 등급이 있어요.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 사실상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이 망한 것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거죠. 하등급도 못한 겁니다. 예, 완전히 시대가 그런 이데올로기나 이런 게 이제 원치 않는데 계속 그걸 주장하니까 이번에 아주 대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변화의 상등급, 이게 뭐냐? 이것은 선제적 변화예요. 그죠? 네. 선제적 변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변화죠. 문제를 예방하는 변화죠. 의료로 치면 예방의학이죠. 예방의학이죠. 네. 건강정책과 예방의학 전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선제적인 변화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이 선제적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꼽아보라고 그러면 저는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하죠? 버터. 선제적 변화. 바로 스웨덴입니다.
아, 네네. 스웨덴이요. 복지국가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1930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 1930년대니까 오래됐죠. 지금부터 80년 전이잖아요. 네. 맞죠? 90년 전이네요. 아, 90년 90년 전입니다. 전입니다. 아, 진짜 90년 전에 이미 복지국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갔고, 그래서 눈만 뜨면 그냥 노사 간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던 그 나라에서 노사 갈등에, 대태업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갈등이 심각한 나라가 이제는 온 국민이 행복한 화합과 단결하는 혁신의 아이콘, 국민 행복의 아이콘, 바로 복지국가의 선두주자. 늘 살고 싶은 나라 5위 안에 드는.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런 나라가 스웨덴이고 북유럽 나라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저는 선제적 변화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선제적 변화를 도모했느냐, 이게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변화의 중간 등급은 뭐냐? 그런대로 봐줄 만한 것. 이것은 다소 늦었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아이고 늦었구나. 서둘러 변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의료로 치면 병에 걸리자마자 빨리 치료하는 거죠.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현명합니다. 아, 역시 우리 버터의 지식과 저 창의력은 네. 서해 바다의 갯벌과 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넓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나쁜 게 있죠. 네. 가장 나쁜 것은 어떤 거냐? 변화가 절실하고 이미 변화를 시도해도 한참이나 늦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기득권,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안타까운 경우. 그렇죠. 골마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막 터지기 직전까지 그때 가서 이제 막 손 쓰는 뭐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치료가 늦어도 한참 늦어가지고 네. 이미 수술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때죠. 그렇습니다. 뭐 하나를 절개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예요. 최소한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어디 언저리에 있든지 아니면 아예 세 번째든지. 있다가 세 번째 했다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다만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두 번째 쪽으로 좀 많이 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언제쯤에 변화를 시도했으면 저는 선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박정희 패러다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발 독재죠. 국가 자본주의의 개발 독재가 한참 성과를 냈던 1970년대가 지나고 또 군사 정부가 그 후광을 딛고 일어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를 만들었던 1980년대를 지나서,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섰던 김영삼 정부 때 저는 이 개발 독재의 성과를 이제 발판으로 해가지고 복지국가의 길로 만약에 갔다면, 그때 그런 길이 열렸으면. 첫 번째 한 시도는 참 좋았죠. 김영삼 정부 때. 네. 그거죠. 김영삼 정부 하나의 뭐라 하죠? 차명 계좌를 없애버렸죠. 금융실명제라고 예, 그러죠. 금융실명제를 네,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회 척결하고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한 1년은 잘 나가지 않습니까?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계속 좀 잘 하면서 이 근본적인 방향을 복지국가로 잡았으면. 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근본적인 방향을 신자유주의로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이 선제적 변화의 시점을 놓쳐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버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느 하나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 세 번째로 갈 뻔했죠. 네. 변화가 그렇습니다. 절실한데도 변화를 계속 거부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변화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늦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각하고 빨리 지금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거대한 성과였다. 그런데 국가 자본주의 개발 독재 방식의 경제 성장은 지속 가능한 기간이 대체로 정해져 있다. 일정 수준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나면 개발 독재 체제 자체가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기 때문이다. 개발 독재 덕분에 성장한 기업들도 관치 경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규제가 완화된 더 크고 자유로운 시장을 갈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1990년대에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었고 그것의 부정적 여파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 김대중 정부의 노력으로 외환위기는 수습됐지만 그 대가는 상당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자리를 잡아갔던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발전을 아주 압축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건데요.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진짜로 우리 경제 성장 잘했죠. 이걸 네.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한강의 기적.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 자본주의 개발 독재 방식의 경제 성장이 성공한 것인데요. 이런 방식은 대체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한 20년쯤 성공했으면 그다음부터는 내리막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순돌이 아빠 정도만 돼도 다 먹고 살만하던 때였죠. 그런 그게 때가 바로 있었죠. 중산층으로 발로 갈 수 있었던.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순돌이 아빠가 되면 영원한 순돌이 아빠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발 독재 체제는 그 자체의 한계 때문에 일정한 수준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그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촉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문민정부가 딱 들어섰을 때 개발 독재의 유산이죠. 그러니까 관치 경제, 관치 금융 이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개혁의 사실은 시작은 열렸죠. 김영삼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금융을 자유화하고 또 우리 금융의 구조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 실명제 같은 것도 도입하고 이런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개혁이 이제 자유주의 개혁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네, 김영삼 정부 때 구호가 저게 있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인 것이다. 세계적인 것이다. 이러면서 엄청난 개발을 또 했죠. 삶의 질의 세계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화 네.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때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였습니다. 그때 WTO 가입도 그때 WTO 가입을 했죠. 하기 위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하면서 농민들이 막 상경에서 데모를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어쨌건 이분은 관치 경제라고 하는 개발 독재 방식의 경제 체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과감한 시도를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시도의 방향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국가의 방향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이것은 선제적 개혁이 아니었고 오히려 모순과 갈등을 내재한 개혁이었다. 그 모순과 갈등이 일시에 터져 나왔던 것이 바로 1997년 겨울에 왔던 외환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외환위기를 이제 수습해야 했고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워싱턴 콘센수스, 워싱턴 합의문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 깡드시로부터 미셸 깡드시. 돈을 네. 빌려왔죠. 네, 그 그렇습니다. 돈으로 나라가 그야말로 환란에 빠져서 외환을 갚지 못하는 국가 부도 사태로부터는 벗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로 혹독한 완전히 대가를 치르죠. 혹독한 대가, 경제 체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경제 사회가 완전하게 재편되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신자유주의 대신에 연대적 복지국가의 길을 과감하게 개척해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 이런 개혁이 집권 초부터 추진됐더라면 확실히 선제적 변화를 위한 위대한 개혁일 것이다. 가끔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이런 선제적 변화는 개혁의 정치사회적 역량이 충분히 준비된 곳에서나 가능한 법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존재하더라도 이런 식의 선제적 개혁은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우리 사회는 부자 되세요라는 유행어가 상징하듯 신자유주의적 성장 지상주의에 경도된 채 사회 공공성과 증세보다는 자유시장과 감세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었다. 저는 노무현 정부 때가 다시 한번 약간 늦었지만 그래도 복지국가를 향한 선제적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시점이었다.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말 그대로 저는 가능성이었을 뿐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하시자마자 신자유주의의 길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연대적 복지국가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개혁의 길로 만약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가는데 성공했을까? 저는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사실 이 선제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치 사회적인 역량이 충분히 준비된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훌륭한 정치 지도자나 아무리 훌륭한 이념과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그 시대의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복지국가의 꿈을 꾸는 것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개인적으로 자유시장에서 그래 경쟁시장에서 이겨서 부자 되는 거, 각자 도생해서 내가 이기는 거, 부자 되는 거,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 더 냅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세금 폭탄이다라고 하면서 실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야당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이 세금 폭탄론이 광범위하게 국민적 지지를 받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또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제적 개혁으로서의 연대적 복지국가의 길은 아직까지는 이 시점까지는 우리 그 나라가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준비가 덜 되지 않았었나, 또 이런 생각을 그때 해봅니다. 북유럽 없이 복지국가였며 뭐 3인주의자, 사회주의자라고 욕먹던 때였죠. 그때 노회찬이 그런 비슷한 얘기 했다가 그랬죠.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그냥 노무현 정부가 엄청난 또 세금 문제로 세금 폭탄 소리 들었죠. 그때 세금 폭탄론을 맨 먼저 던진 사람, 투척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죠. 네, 그 당시 야당 대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성장 지상주의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체제를 공고하게 했다. 특히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신자유주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에 안주했다. 변화를 거부했던 것이다. 재벌 대기업과 기득권 중심의 이런 불공정한 자유방임적 경제 질서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여기에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적폐가 덧붙여졌다. 변화의 필요성이 절박했음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혁을 거부했고 그것의 경제사회적 결과는 참혹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청년들은 절망했다. 불안하고 불행한 국민이 사는 나라에서 최악의 저출산 사태가 매년 기록을 자체 경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장 지상주의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는 또 실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양극화 체제만을 공고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말이죠.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기득권 중심의 불공정한 자유방임적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그대로 옹호하면서 이것이 박근혜 정부 시기로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필요성이 절박했죠. 특별하게는요, 2008년에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가 실패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리만 브라더스 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무너졌습니다. 2008년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고요. 이것은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무책임한 방임적 경제 질서가 초래한 비극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때 미국에서 나온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월가를 점령하라. 그렇습니다. 그런 반성이 일어났죠. 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반성 없이 기존의 신자유주의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특히 말이죠. 청년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헬조선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헬조선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3포 세대. 3포 세대. 네. 너무나 포기할 게 많으니까 이제 M포 세대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게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였다. 최악의 저출산 사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변화의 염원이 담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부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제기됐지만 보수 세력의 세금 폭탄 공세에 무참히 꺾였던 복지국가의 꿈을 비록 선제적 변화의 시점은 아니지만 개혁이 절실한 시점에서 대선 공약으로 정식화하고 국정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변화를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 이것이 포용적 복지국가이며 그 핵심 전략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재벌 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 양극화 체제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함을 담은 복지국가의 경제사회 발전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촛불 시민혁명이 만들어낸 정권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요번에 참 선거 끝났는데 저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대선이 끝났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촛불 혁명이 만들어낸 정권, 바로 그 정권은 대선 공약으로 복지국가를 제기했고요. 그 복지국가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의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 이름이 뭐죠? 포용적 복지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방향은 바로 포용적 복지국가이고요. 그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뭐죠?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죠.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외환위기 이후로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 체제,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격차 사회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함을 담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경제사회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눈에 보는 기업가 정신 2017년을 보면 신자유주의 방식의 한계가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250명 이상인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12.8%에 불과해 OECD 37개 국가 가운데 11.6%인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낮다. 게다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41.3%에 불과해 OECD 37개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격차가 가장 크다.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임금 수준이 형편없이 낮다. 또 자영업은 과당 경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는 부족하고 보통 사람들의 실질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는다. 하위 계층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 동안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자, 통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질서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너무 낮아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그리스를 제외하면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가장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이 크기가 또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큽니다. 심지어 대기업의 임금이 100일 때 중소기업은 41.3에 불과하다. 엄청난 격차입니다. 이런 네. 통계가 지금 제시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자영업은요, 과당 경쟁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실질소득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해를 거듭하더라도 실질소득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위 소득 계층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말이죠.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 체제를 고집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장이 지속됐다. 경제와 산업이 양극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고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복지 안전망이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가적 도전 정신과 혁신 동력이 부진해지면서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패러다임 전환의 방식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권을 신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며 보편적 복지 안전망의 확충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전략이자 혁신 성장의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그토록 고집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 기간 동안에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동안에 내세웠던 목표가 뭐였습니까?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복지와 분배를 미루는 대신에 성장을 우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놈의 파이를 키운다는. 그러면 파이가 커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파이가 커지지를 못하고 그 파이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오히려 양극화만 더 심화되는 이런 저성장이 지속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저성장 체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제시했던 겁니다. 네. 어떤 방법을 제시했죠?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이었죠. 네. 그리고 비정규직의 축소, 네. 그리고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의 권한, 노동권을 신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를 통해서 안전망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창의성과 근로능력 이런 것을 향상하고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혁신 성장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런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대전환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자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생긴 일부 부작용을 빌미로 소득 주도 성장을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고 내수 증대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한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와 고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 등의 어려움은 예견된 부작용이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됐던 것이다. 하지만 양질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와 복지 안전망의 확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은 아쉽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 소득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8%나 줄었다. 이는 주로 과거 정부가 물려준 구조적 양극화 체제와 급속한 고령화 탓이긴 하지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본격적인 추진이 요구됨을 잘 보여준다. 결국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적 확장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딱 1년 지나자마자 이게 뭐 소득주도 성장 이거 잘못됐다. 폐기해라. 이게 뭐 진보 진영이 실험을 했는데 이 이데올로기적인 실험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노선을 변경하자, 수정하자. 뭐 이런 목소리들이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맹공이죠. 말 그대로 맹공입니다. 이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부 부작용일 뿐입니다. 예견된 부작용입니다. 그것도 예견된 부작용이에요. 그죠? 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수를 증대하고
그래서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 제 주변에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을 하시길래 그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자리 줄어드는 건 어느 정도 예견됐고 그러면 그렇게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기업을 존속시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말 못하죠. 왜냐하면 그 말이 맞는 거니까요. 예. 왜냐하면 우리 버터가 지식이 꽤 넓어요. 서해안 갯벌같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니까 그 특히 양반이 못 당한 복지국가 거야. 소사이어티 와서 지식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영세 자영업자 있죠? 영세 자영업자. 네.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자기 착취형 자영업자라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네. 마지못해서 하는 거거든요. 생존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그러면 이분들에게 사실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 퇴로를 지금 제대로 못 열어준 게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 1년을 돌아보면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이 안정돼 있으면 사실 그 자영업을 해야 될 오픈하지 이유가 않을 없죠. 사람들이 상당히 그리고 많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자영업 때려치우고 일자리만 괜찮은 걸 주면 나는 가겠다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일자리를 또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미진해서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금 과당 경쟁을 하고 있는 이 구조로는 자영업자들이 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들 평균은요 자영업의 비중이 15%인데 우리는 26% 아닙니까?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은 다 그냥 자영업 비중이 10%예요. 우리는 네. 거기에 비하면 거의 3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과당 경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이 2집만 있으면 안정적으로 먹고 살 텐데 5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는 장사를 접어야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게 사회 서비스 분야에 안정적이고 양질의 먹고 살만한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걸 정부가 복지 해줘야 서비스 됩니다. 부분에서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 자영업자 부분 그리고 또 고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가 있죠. 네. 고령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60세 전후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고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노동시장을 정부가 보호를 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또 우리가 부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대책을 좀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고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들이 다소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부작용이었는데 우리가 이 부작용에 능동적으로 100% 다 대처하지를 못한 그런 일부 우리가 저 문제는 인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지. 네. 이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 정책이라든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잘못된 오히려 공격이다. 잘못된 비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양질의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복지 안전망의 확충, 이게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게 아쉽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이게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 소득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8%나 줄어들었거든요. 왜 줄었을까? 저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과거 정부가 물려준 신자유주의적인 양극화 체제, 이 구조, 이 자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인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탓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견되었던 부작용의 일부를 능동적으로 미리 준비하지 못한 그런 약간의 잘못도 저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요. 소득 주도 성장을 지금 이 정책을 이 전략을 멈추거나 아니 즉 폐기하거나 아니면 노선을 변경하거나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적인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의 안전망을 더 강화하고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러한 선제적인 지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버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 지지의 결과가 이번 선거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신해요? 네, 뭐 그렇지 않았으면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자, 패러다임 전환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려면 버터 우리 국민들이 언젠가는 아니면 지금 당장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고 또 세금을 더 내겠다라고 나서야 되는데 네. 이번에 표심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번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세금을 걷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국가가 재정 지출을 좀 많이 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맛을 좀 보여준 다음에 여러분 세금을 더 걷으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여정 저희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항상 함께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권해주시고요.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